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일본이 기준금리 발표를 합니다. 마이너스 0.1% 금리를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06년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 금리를 내리기만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일본 금리 아니고 미국 금리예요. 미국의 이제 정책 금리인 건데, 미국도 이제 08년에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때죠. 낮췄다가 16년부터 쭉 올려가지고 2010년에 또 낮췄다가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유럽도 비슷합니다. ECB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데 2006년에 올렸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맞고 계속 낮추다가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유럽도 그렇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7일물 판매조건부 채권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예요. 한국은행이 말하는 기준금리인데, 여기 FRED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려면 24시간물 콜금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7일물 판매조건부 채권금리가 안 떠가지고 24시간물 콜금리를 갖고 왔는데, 요것도 이제 거의 기준금리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대충 기준금리가 이렇게 변했구나, 추이를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08년에 이렇게 낮아졌다가 조금 높아졌다가 08년 이후로 우리는 3%보다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우리도 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낮아졌다가 최근에 3.5%까지 금리가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24시간물 콜금리고 요게 일본의 기준금리예요. 보시면 2006년에 0.5%까지 올렸다가 애초에 제로금리였습니다. 2006년에 0.5%까지 올렸다가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맞고 쭉 낮춘 다음에 심지어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쭉 다 같이 비교해보면 일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딴 놈들은 그래도 올랐다 내렸다 보이는데, 일본은 그냥 요 밑에 있는 놈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놈이 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변동성이 얼마나 낮았나라는 것 또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거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했지만, 요 기간 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습니다. 자국의 주식을 중앙은행이 살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일본의 노동협회에서 발표한 임금 상승률인데, 랭고라고 하는 이제 협회라는 뜻이에요. 이 랭고라고 얘기를 하는 집단에서 계속해서 임금이 1, 2%대 매우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번에 중앙은행에서도 얘기를 한 게 임금 상승률이 4%를 넘기면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언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는 4%를 넘긴 수준이 아니라 5%도 넘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명약 관화합니다. 일본은 무조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다시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속해왔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끝낼 준비가 이제는 됐습니다. 일본은.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왜 여태까지 제로금리를 해왔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5%를 넘기게 돼가지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4%를 넘기면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됐다,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 이제 5%를 넘긴 시점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겠구나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미우리 신문에서 얘기를 한 건데, 18일에서 19일까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임금이 5.28%나 올랐고 33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YCC를 비롯한 모든 통화정책을,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종료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고, 실제로 지금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강의가 끝나고 30분쯤 뒤에, 아니면 이 강의가 끝날 때쯤 금리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2016년에 성인 아니었던 분들도 있죠. 여기 성인되고 처음으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동경주재원이 있거든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각 지부 다 보실 수 있어요. 각 지부의 정보들을 쭉 보시면 일본은행 정책의 조기 변경 예상 증가 배경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3월 12일에요. 그래서 금융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들어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조기 해제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증가했고, 심의위 일부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가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변경 예상 근거가 요렇다. 콜금리도 많이 올라왔고,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국은행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일본은행의 돈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 중에 풀린 돈들이 자본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문제가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엔화는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자가 없습니다. 엔화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멕시코 같은 곳, 아니면 브라질 같은 곳, 지금 아마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브라질 국채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고 뭐하고 하기에 너무 좋은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엔화라는 게.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자, 이런 자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엔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로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길게 이어왔던 YCC 정책을 폐기하게 되면 일본의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임금 상승률이 5%에 달할 정도면 그 금리 인상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금리가 0%라는 거는 통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엔화로 돈을 빌려가지고 어쨌든 돈 빌린 건 엔화인데 엔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금리를 떠나서도 엔화가 다시 약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엔화가 강해진다면 요 엔화의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이 시중에 얼마나 풀렸냐? 요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와 엔화의 환율이 어떻게 변했냐면 한 860, 거의 700원 수준이었어요. 요게 지금 1700원 수준까지 올라갔던 이슈가, 요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뭐 원화 가치가 약해진 것도 있었죠.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는 덕분에 요런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08년만큼의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08년의 경험이 있기도 한데다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터졌던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 그 정도 규모가 될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만, 시장은 아마도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국가별로 쭉 나열을 한 건데, 한국은 그래도 꽤나 양호한 편입니다. 요거 만들어질 당시에는 아마 40%대일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게 됐냐?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있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90년에 그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 그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돈을 계속 풀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고 제발 돈 좀 빌리세요, 뭐 좀 하세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했습니다. 주식까지 살 정도로요.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오랜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이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을 이렇게 높였던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와중에 또 민간 부채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빨간색이 호주,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 초록색으로 된 게 일본의 민간 부채입니다. 민간 부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보다는 민간 부채가 걱정이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 지금 60% 정도면 그래도 건전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요. 근데 이제 민간 부채가 GDP의 120%, 전세까지 포함하면 뭐 150%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걱정을 좀 해야 될 수준이기는 한데, 일본은 민간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뭘 사봐야 자산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데 돈을 왜 빌립니까? 집 사봐야 30년 동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돈을 왜 빌립니까? 그냥 버는 돈으로 그대로 먹고 살고 쓰는데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채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됐었던 거고, 그간의 부채 비율은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요 정부 부채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일본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랑 기업 부채랑 민간 부채를 다 합치면 300%가 넘습니다, GDP에. 이제 그게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일본은 오로지 요 정부 부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 일본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요 자료를 보시면 일본은 고작 11조 달러밖에 부채가 되지 않습니다. 고작 11조 달러밖에 부채가 없는데도 GDP가 5조 달러거든요. 5조 달러에 250%면 그러면 13조 달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엔화가 더 약세였잖아요. 더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11조 달러밖에 안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의 250%나 된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긴 한데, 그러면 요 미국은 얼마나 더 대단한 건가 싶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가 최근에 이제 34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풀었죠. 애초에 22년에 31조 달러에 불과했던 게 엄청나게 늘어나서 불과 2년 만에 3조 달러를 더 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지금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126.9%라는데 다른 나라들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중국이랑 일본, 영국 요 세 개가 이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큰 나라고, 그 중에 이제 인도랑 브라질 요런 것들 다 합친 것보다 미국 부채가 더 많습니다. 요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을 걱정하고 있고 미국은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라고 하죠. 왜냐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인 거죠. 기축통화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일본의 260%에 달하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 엄청나게 높은 부채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어날 일,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해야 되고요. 요렇게 과도한 정부 부채는 과연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일본이 최근에 이제 부채 비율이 250%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전에도 20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부 부채가. 요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입니다. 일본이 이제 전쟁 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부채 비율을 계속해서 늘렸어요. 채권을 계속 찍어냈던 거죠. 여기 보시면 갑자기 부채가 확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냐? 얘네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데 42%를 몰수당했고 나머지 58%를 반환받았어요. 1953년 5월 15일에. 얘네는 전쟁 패배하고 나서 그때 마련했던 군자금들을 국민 예금을 몰수해가지고 갚아버렸습니다. 일본이 금고가 유명하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국민 예금의 절반을 몰수했습니다. 동결 조치하고. 그래서 요 빚을 다 갚았던 거죠. 과연 지금 만약에 그 짓거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그 짓거리를 또 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일본이 전체주의적 발상이 과도하다고 해도 그 짓거리를 지금 또 하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짓거리를 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과연 일본 정부는 요 250%에 달하는 부채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드디어 5%를 넘겨서 일본은행이 완화 정책 종료를 논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시사한다면 자국 주식 매입 종료는 물론 YCC의 폐기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08년 이후 첫 금리 인상, 근 10년을 이어온 마이너스 금리의 종지부가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물론 GDP 대비 250%를 초과하는 정부 부채 비율이 긴축의 걸림돌이 되고는 있는데, 일본은 세계대전 당시에도 군자금 마련으로 GDP 대비 200%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였고요. 그 많은 부채를 순식간에 청산하는데 그 방법이 국민 예금 몰수라는 경이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지금 이미 폭동이 났겠죠. 그래서 일본의 금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정부의 국민 예금 몰수 덕분이기도 하고요. 세계의 많은 자산을 보유한 일본의 행보와 그 많은 자산들의 흐름이, 방향성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전쟁? 제 생각에도 조금 불안해요. 지금 북한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랑 유럽도 그렇지만 저기 중동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 대만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꽤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엄청난 긴축이거든요. YCC 폐기에 주식 매입도 중단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긴축입니다. 여태까지 비정상적일 정도로 완화 정책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비정상적인 완화 정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일본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외 자산이 정말 많습니다. 90년 버블 당시에 대외 자산도 진짜 많이 샀었어요. 여담이지만 버블이 붕괴됐을 때 일본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도산을 했고, 도산을 한 은행을 자산 청산하려고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창고 들어가서 쭉 보니까 엄청난 명화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썩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일본의 버블이 엄청났습니다. 해외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매입했고요. 해외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위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해외에 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종료된다면 굳이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 내가 일본에 맡겨놔도 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산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버블의 붕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알 수 없는 겁니다. 가능성 정도는 염두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역사는 공부를 하면 좋다, 재밌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